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올해 67살 김순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솔직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말로 꺼내기조차 어려운 진실이 많았고 어쩌면 제 아들과 제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숨긴다고 사라지는 상처는 없더군요. 말해야만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제가 폐업한 병원의 문을 밀고 들어간 날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원은 몇 년 전 화재가 한 차례 있어 3층 일부는 전기가 끊겨 있었고 벽면은 거뭇한 그을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손전등만 켜고 복도를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어둡고 차갑고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공간. 그런데 바닥 위로 희미하게 끌린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이어진 자국.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오갔다는 뜻이었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떨리며 알람이 떴습니다. 새 음성 메시지 한 개. 발신자는 제 아들 우진이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재생을 눌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이용당했어. 소라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뚝. 음성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곳곳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인지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본 우진이의 모습은 새벽 2시 현관문 앞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늘 밝게 웃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늦은데 어딜 가니? 그냥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말만 남기고 나간 뒤 우진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받은 것이 그 끊어진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 목소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울음이 귀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출입한 곳이라는 그 폐병원을 찾아온 것이었죠. 복도 끝 문이 조금 열려있는 수술실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더러운 첫 냄새와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섞여 콧속을 찌르더군요. 그 안에는 낡은 컴퓨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원이 꺼진 줄 알았는데 모니터가 아주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비추며 켰습니다. 컴퓨터에는 CCTV 화면이 그대로 켜져 있었고 며칠 전 녹화된 영상이 자동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 제가 가장 사랑했던 며느리 소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아들에게 보여줬던 따뜻한 미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디선가 듣도 보도 못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곧 재산 다 제 앞으로 넘어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임신 기간만 잘 넘기면 저 집은 통째로 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손주? 그런 건 없어요. 저거 실리콘이에요. 소라가 배를 툭툭 치며 말하는 장면이 모니터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다 가짜였단 말이냐?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의심할 만한 장면은 있었습니다. 소라는 임신 4개월이라 했지만 입덧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배는 불룩한데 걸음걸이도 허리도 숨소리도 너무 멀쩡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간호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임산부의 체형 변화, 걸음걸이, 척추의 움직임,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땐 요즘 아이들이 워낙 관리가 뛰어나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찝찝했던 건 그 아이는 산부인과를 늘 혼자 안 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 굳이 따라오실 필요 없어요. 요즘 산부인과는 사람도 많고 그 말이 지나칠 정도로 반복됐습니다. 초음파 사진 역시 하나도 보여준 게 없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 아이가 임신했다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습니다. 폐병원에서 녹화된 CCTV를 보며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화면에 어떤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 저를 40년 전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사라졌던 남자, 강도현. 화면 속에서 그는 소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됐다. 그 늙은 여자 이제 곧 넘어간다. 그 늙은 여자. 그 말은 명백히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소라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요? 속이기 쉬워요. 아들 때문에 뭐든 다 내줄 태세던데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소라, 너는 처음부터 우리 집을 그렇게 노리고 들어온 거였느냐? 그리고 도현, 그자가 왜 이 일에 끼어 있는 건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며느리의 가짜 임신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 손에 제 아들을 뺏기지 않겠다고. 그 폐병원에서 나온 뒤 저는 바로 우진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집에는 우진이가 없는 것 외에도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침대 시트가 구겨져 있고 방바닥에는 물건이 흩어져 있고 휴대폰 충전기만 남겨진 상태, 마치 급하게 누군가에 의해 끌려나간 듯한 흔적들, 그리고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엄마만이라도 살아남아 주세요. 우진이의 필체였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아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소라의 뒤를 조용히 밟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집에 있는 줄 알았겠죠. 그녀는 건물 뒤편 어두운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차 뒤에 몸을 숨긴 채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이 집 재산만 넘어오면 바로 처리할 거예요. 아들은요? 아들은 이미 손 놨대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차 문을 닫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늙은 여자요? 곧 제가 감쪽같이 무너뜨릴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너를 며느리라 생각한 내가 바보였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시계는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제 가슴을 쓸어내리듯 아프게 울렸습니다. 아들아, 너 어디 있니? 엄마가 미안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 어둠 속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집 앞 나무 뒤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불을 켜자 그 그림자는 바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내가 맞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이구나. 제가 며느리와 조직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진이를,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로서 내 안에 묻어두었던 모든 공포를 삼키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걸 그땐 몰랐지만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선언한 지
2주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제 눈에는 무언가 계속 어긋나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입덧이 심하다며 저를 집에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만 겨우 들어가고 저를 대하는 태도는 날이 갈수록 경계심으로 가득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며느리 집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그런데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틈에 귀를 조심스레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번 주 안에 마련해요. 당신만 잘하면 다 끝난다니까? 임신한 척만 계속하면 돼.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와 너무나 친밀한 말투.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신한 척 한다고? 가짜 임신이라는 뜻인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문 안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급히 계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채면 끝장이다. 걱정 마. 저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그들이 걸음을 옮길수록 제 손은 너무나 심하게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하루 종일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뱃속에는 아기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아들은?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데?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너 입덧은 좀 괜찮니?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좀 쉬고 싶으니까 당분간은 저희 집에 오지 말아주세요. 당분간? 너무나 빠르고 완강한 차단.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며느리 집 앞에 갔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남자가 드나들지 살펴보려고요. 그리고 정확히 저녁 6시쯤 한 남자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후드를 눌러 쓴 상태.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손길이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사람 며느리랑 문 밖에서 통화하던 그 목소리. 저는 그 남성을 뒤따라 몇 계단 올라갔고 그가 며느리에게 하던 말이 들렸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좋아. 그럼 다음 주쯤엔 돈을 빼내는 거로 간다. 돈을? 누구에게서? 설마 우리 아들한테서? 저는 그대로 계단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제일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아들 계좌가 걱정됐거든요. 저는 은행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최근에 제 아들이 큰 금액을 인출한 적이 있을까요? 직원은 기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5천만 원을 인출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5천만 원이요?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아들은 월급쟁이였습니다. 5천만 원을 인출할 이유도 어디에 쓸 돈도 없었죠. 무슨 일로 인출했는지 혹시? 직원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그러셨는데요. 아이 때문에 당장 필요하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짜 임신으로 우리 아들 돈을 빼낸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목격한 의심스러운 남자의 동선을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쉽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 근무하던 경찰 중 한 명이 제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며느리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어. 혹시 집 앞 골목 CCTV라도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지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딱 한 번만. 정말 위험한 일 같다 싶으면 바로 내가 개입할게. 우리는 함께 CCTV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후드를 쓴 남자가 며느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며느리가 문을 열어 반기는 장면. 지인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남자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행동이 익숙하네. 흔히 사기 조직에서 자금 회수 담당이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 그 한마디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며칠 후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고의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약사 지인이 있으니 산모용 보조제를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 저 약은 잘 맞는 걸로 먹고 있어서요. 왜 그리도 강하게, 왜 그 정도로 도움을 거절한 걸까? 그 의문을 품고 있던 그날 밤, 며느리의 집에서 두 사람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에 3천만 더 빼. 시어머니가 이상한 낌새를 채기 전에. 알았어. 아들한테 뱃속 아이가 위험하다고 하면 될 거야.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 아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극. 그리고 그 배후엔 익숙한 말투의 그 남자. 더 정확히 말하면 경찰 지인이 말한 전문 조직. 이건 그냥 며느리 혼자 꾸민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3천만 원만 더 필요해. 제가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가 위험하대. 병원에서 검사비랑 입원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병원? 어떤 병원으로 갔다고 했니? 그게 아직 확정은 아니래. 며느리가 예약 상황 보고 다시 알려준다는데. 예약도 안 했는데 아기가 위험하다고? 아들은 멍해졌지만 곧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말했습니다. 너 진짜 아기 초음파 사진 본 적 있어?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단 한 번도 못 봤어.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서 67년 동안 살아온 경험과 본능이 폭발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 아들을 구해야 한다. 이 사기극을 내가 끝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며느리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전화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내가 내 몸에 좋다는 보약을 좀 지어놨단다. 내일 직접 들고 갈게.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아니다. 너는 내 손주를 가진 소중한 사람이잖니. 그녀는 애매하게 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 집 근처 골목에서 또 그 남자가 그녀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적극적이야? 몰라. 아마 눈치챈 것 같아. 지금 바로 돈 빼. 안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위험해질 수 있어. 저는 골목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 사기 조직의 행동대장 중 한 명. 그리고 며느리는 그 조직의 말단, 혹은 더 중요한 역할. 저는 다음 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며느라. 내일 아주 중요한 날이니 준비해. 내가 임신했다는 증거를 직접 내 눈으로 봐야겠어.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네, 내일 병원 가자. 내 지인 산부인과 의사 있거든. 초음파를 직접 보자고.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전전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병원까지는. 저는 그녀 말을 끊었습니다. 너무 힘들면 더더욱 가야지. 뱃속 아이 건강을 위해서. 그녀는 당황한 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 집에서 다급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큰일이야. 시어머니가 산부인과 지인을 앞세워 검사를 하자고 해. 무슨? 초음파? 그럼 끝이야. 지금 당장 도망가자. 그러나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다. 돈을 더 뽑아야 해. 아들을 압박해서 오늘 안에 계좌 비밀번호라도 받아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오늘 밤 내가 끝내겠다. 저는 경찰 지인과 조용히 연락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잡을 수 있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진 않지만 위험 상황이면 바로 출동할게. 일단 상황을 알려줘.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밤 11시 며느리 집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지만 뒤에서 남자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야. 문 열어라. 급한 일 있어. 그녀는 문을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문 안 열면 지금 바로 경찰 부른다. 순간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집 안엔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제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도망치려는 얼굴.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너 임신 가짜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해. 너 우리 아들 이용해서 돈 빼내고 있었지? 그 순간 그녀가 벌벌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녀는 제 뒤에 있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돈거래일 뿐이니까. 순간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는 사기인데 이게 돈거래라고?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 이미 부르려고 대기 중이야. 여기서 한 발짝만 다가와봐. 남자는 멈칫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 임신 안 했어요. 그냥.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협박받았어요. 빚이 있어서 저 사람 말대로 안 하면 죽인다고 해서. 남자는 씩 웃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냐, 멍청한 년아. 그 말과 동시에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 2명이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눈은 공포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넌 왜 이런 길을 선택했니?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엄마 병원비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아서 처음엔 정말 조금만 속일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끝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아들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을 믿는 건 죄가 아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바보였어. 너무 사랑한다고.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바보가 된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건드린 그 조직, 내가 끝까지 파헤치겠다. 그리고
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남자가 체포된 지 이틀 뒤 경찰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큰일이야. 저는 순간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 며느리 무슨 일이야? 지인은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 우리가 잡은 건 조직의 말단이야. 조직이 훨씬 커. 며느리는 이용당한 거고 그 남자가 체포되면서 조직 전체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마 누나도 위험할 수 있어. 저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들이 평범하게 오가고 있지만 세상이 평온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위험하다고? 왜? 지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조직은 돈을 막는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아. 특히 가족을 깨는 일을 방해한 사람은 더더욱.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지키려다가 더 큰 적을 자극한 걸까? 하지만 다시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무서워서 물러설 나이가 아니지. 67년 살면서 이런 일쯤은 겪어줘야 시어머니지. 저는 제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나도 준비해야지.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분이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솔직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배신감보다도 그녀가 왜 이런 길을 택했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주한 며느리는 며칠 사이에 눈이 퀭하게 꺼져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해봐라.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녀는 털썩 무릎을 꿇다시피 말했습니다. 저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아드님한테도. 저는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해라. 지금은 진실을 말할 시간이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제가 갚아야 할 돈이 9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 무슨 돈 때문에? 그녀의 대답은 저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수술비였어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비? 네. 기한 안에 못 갚으면 엄마가 바로 퇴원 조치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저보고 너 같은 애는 돈 벌 능력도 없으니까 몸값으로라도 갚으라고 계속. 녀석들은 젊은 여자를 협박해 돈을 빼앗는 전형적인 수법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아들은 왜 이용한 거야? 그녀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잠깐만 속일 생각이었어요. 작은 돈만 도움받아서 엄마 수술비만 마련하고 끝내려고요. 그러다가 조직에서 알게 됐어요. 아드님 월급, 대출 여부, 재산 상태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추가로 뜯어내라고. 그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정말 죽을지도 몰라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내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건 그 조직 놈들이구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제 엄마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며느리의 사정을 듣고 나온 날 밤, 집 앞 골목에서 낯선 남자 2명이 서성이는 걸 봤습니다. 후드티, 모자, 그리고 서로 짧게 주고받는 말. 집 위치 확실하지? 확인했어. 여기 맞아. 안에 늙은 여자 하나 산다며? 순간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왔구나.
저들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제 집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끄지 않고 새벽까지 창가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 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피하지 않을 거야. 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누나, 무슨 말이야? 위험하다니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전현들이 더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누나 조직이야. 장난 아니라고. 저는 마침내 결심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 하는 거야. 아들과 너희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니. 그 지인은 한참 침묵하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무슨 방법이든 누나 혼자 두지는 않을게. 그 순간 제 나이 67세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찰과 상의 끝에 나온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제가 돈을 준비한 척하며 조직을 불러낸다. 경찰이 그 주변을 미리 포위한 뒤 체포한다. 문제는 제가 직접 미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지인이 물었습니다. 누나 이거 정말 위험해. 정말 괜찮겠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린 놈들이다. 내가 끝을 봐야지. 그날 저녁 저는 조직이 며느리를 통해 사용하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와달라던 그건 돈 준비됐습니다. 내일 오후 보시고 가세요. 단 30초 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확인. 내일 직접 간다. 저는 핏속이 한 번에 식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육함정의 날. 다음 날 오후 경찰은 멀리서 감시 인원과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놓고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저는 평소처럼 보이기 위해 차분히 차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잔이 몇 번이나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문이 딩동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너머로 두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돈 가지고 계시죠, 어머니? 저는 문고리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남자 둘이 쑥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여기 있습니다. 작은 금고를 보여주자 두 남자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고 속에는 돈이 아니라 경찰용 위치 추적 비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금고를 열려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끝난 거다. 그 순간 창밖에서 경찰이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둘은 즉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뒷창문, 하나는 현관 쪽으로. 하지만 집 주변은 이미 경찰이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두 남자는 압박 제압당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이 늙은 년이 함정을 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늙은 년? 그래. 67년 살았으면 이 정도 함정은 파야지. 7조직의 본거지 더 큰 적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경찰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한 가지 더 있어. 저는 또 무슨 일인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두 놈 입을 열었어. 뭐라고 했는데? 지인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뒤에는 더 큰 놈이 있어. 서울 인근에서 비싸기, 협박, 감시, 전부 조종하는 놈. 우두머리라는 거지? 그래. 그놈이 누나 집 주소도 알고 있었어.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다. 저는 하루 동안 고민했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문제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조직의 대장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린 죄, 그냥은 못 넘겨. 다음 날 경찰 지인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누나, 이번엔 우리가 할 차례야. 누나가 나서면 안 돼.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시작한 일이면 내가 끝내야지. 그는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누나가 움직이되 우리가 전부 뒤에서 받칠게. 그 순간 마음속에 불꽃이 켜졌습니다. 67세 시어머니의 전쟁. 이젠 마지막 정만 남았다. 며느리의 가짜 임신 축하 자리를 망쳐버린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폭풍이 지나간 뒤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방에서 거의 나오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걱정, 불안, 그리고 흔들리고 있다는 기척까지. 그래, 들어와라.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병원에서 휴진이라 못 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한 산부인과는 정말 그날 연차가 아니었나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진이 아니었다. 내가 직접 다녀왔고 원장도 진료 중이었어. 아들은 그제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 눌러두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듯이. 저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들, 아직 며느리를 완전히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마음에 금이 간 상태였던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집안에 흐르는 이상한 공기를 견딜 수 없어 부엌 정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 충전기에 꽂힌 며느리의 핸드폰,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임신 테스트기 상자, 이미 사용된 검사기 2개가 들어 있었는데 2개 모두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걸 왜 숨겨뒀지? 그 순간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이 내려온 것이었죠. 저는 서둘러 상자를 제 손에 쥐고 뒤로 숨겼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살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냥 설거지하려고 내려왔지.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냉정하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숨기고 있는 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저녁 아들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유진이 핸드폰 잠깐만 봤어요. 뭐가 있더냐? 아들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름 모를 남자랑 주고받은 문자가 몇 개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락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비밀번호를 잠깐 풀어서 보다가 유진이가 들어오는 바람에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하죠? 그 표정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등을 떠밀린 듯한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걱정 말아라. 엄마가 나설 때가 됐지. 며느리가 집에 오지 않던 어느 날, 저는 아들과 함께 조용히 차를 몰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사라지던 시간대, 그 시간에 따라가 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건물 앞에서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산부인과가 아니라 고급 사무실 밀집 구역의 한 건물, 전혀 관계없는 곳이었죠.
어머니, 저기 저 남자. 한 남자가 며느리를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낯선 젊은 남자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자마자 아주 친밀한 눈빛으로 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핑 도는 듯 했습니다. 저게 무슨 상황이냐? 아들은 말 대신 핸들을 꽉 잡은 두 손의 떨림으로 모든 걸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며느리와 그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남자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번엔 확실히 넘어가게 해야 돼. 그래야 돈이 커져. 응, 걱정 마. 시어머니는 곧 넘어오실 거야. 저는 숨이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이용해 돈을 빼앗으려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사기의 배후.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내 시어머니 기억 안 나? 예전에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유진이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 여기서 말하면 다 들려. 그 한마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기꾼 무리와 내 과거가 연결돼 있다는 걸. 집에 돌아오는 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역시.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내내 10년 전에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비슷한 사기를 당해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를 주도한 남자, 그 얼굴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설마 그때 그놈이 다시 나타난 걸까? 심장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건 단순한 가짜 임신이 아니다. 이건 음모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차창 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사기를 크게 당한 적이 있단다. 그리고 그때 나를 속였던 남자가 지금 내 아내와 만나고 있는 그놈이야.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놈들이 다시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다. 한동안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던 아들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당하면 안 되겠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저는 제 가슴 속에 10년 전의 상처와 지금의 분노를 꾹 눌러 담았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의 정체를 확인한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제 방까지 와서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다. 아들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거다. 그리고 칼날을 숨긴 채 기다리는 것.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또 당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의 손등을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지킨다. 그리고 너도 다시는 이런 상처 입게 두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전투력이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유진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고 제게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제가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그녀의 손이 제 손등 위로 스르르 얹혔습니다. 그러나 차갑고 미끄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짓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유진아. 힘들었지. 그녀는 제 눈을 깊게 바라보더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셔야 우리 가족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녀석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구나.
그리고 그녀는 제가 예상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신 재검사 제안.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병원 같이 가요. 제가 임신한 거 직접 확인시키면 되잖아요. 아들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내일 가자. 그러자 유진의 눈빛이 스르르 흔들렸습니다. 예상 밖의 반응을 제가 보인 것이었죠. 그녀는 당황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내일 같이 가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준비할 시간을 벌려고 일부러 내일을 말한 거겠지. 그렇다면 너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두통이 있어서 병원은 내일 가자고 말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조용히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중 특정한 시간대에만 갔던 그 건물로 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기 CCTV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CCTV만 있으면 저 둘이 무슨 사이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관리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관리실 문 앞에 붙은 공지. 지난주 서버 오류로 CCTV 전부 손상됨.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건물 전체가 다 고장났다고요? 그런데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없앤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범인은 며느리와 저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집에 돌아와 며느리의 옷을 챙기는 척하며 그녀의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이 보였는데 그 중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상담센터 고액 정보 서비스. 금액 55만 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정보 서비스? 아들은 제 뒤로 와서 영수증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혹시 사람 신상 조회해주는 그 불법 업체 아니에요?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진이가 우리 가족 정보를 샅샅이 캐고 있었다는 뜻이다. 순간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노출돼 있었다. 가증스러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밤이 깊어가던 시각, 갑자기 아들이 제 방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아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이 지금 전화로 그 남자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이미 넘어왔어. 이제 시어머니만 처리하면 돼. 제 심장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알았어, 오빠. 내일 그 서류만 받으면 끝이라니까. 그 남자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그 여자의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인감증명서? 그러면 저는 이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녀석들이 노린 건 내 재산이었다. 아이의 임신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 재산. 함정은 이제 내가 판다. 아들은 거의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저는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들에게 함정을 파는 거다. 아들의 시선이 제 얼굴에 고정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감? 주면 되지. 가짜를 주면 되니까. 아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가짜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척하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히게 만들 거다. 그 순간 아들의 표정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이 비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나는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내가 끝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부드럽게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유진아. 그녀는 다정한 척 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의미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말한 그 서류 준비해놨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빛났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그 상담센터? 그 사람들도 같이 보자꾸나. 나도 궁금해서 말이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억지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네, 그러시죠.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녀석이 걸려들었다. 이제 한 걸음 남았다. 저는 그날 밤 평생 잊지 못할 공포와 분노 속에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빠져나간 지하 창고에서 저는 그녀가 한 남자에게 전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숨은 채 숨조차 고르지 못한 상태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저 여자? 완전히 속았어. 오늘 안에 돈만 넘어오면 끝이라고. 순간 제 심장이 움켜잡힌 듯 아팠습니다. 저 여자? 저를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재산은 이미 분쟁 중이니까 접근하기 힘들잖아. 시어머니 쪽이 훨씬 빠르고 쉬운 길이라니까. 어차피 사람들도 다 믿을걸? 불쌍한 며느리 시댁에게 핍박받는 임산부 이런 프레임은 먹히거든. 그녀는 잔인할 만큼 태연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배신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며느리가 숨겨둔 서류철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산부인과 진료 기록 위조본, 초음파 사진 포토샵 원본 파일, 며느리 명의의 비밀 계좌, 변호사 상담 기록, 그리고 한 장의 메모, D-17, 시어머니 감정 흔들기 성공, 다음 단계 유산 가장 합의금 요구. 제 손이 떨려 종이를 제자리에 꽂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를 속이고 제 아들을 속이고 제 손주라고 믿던 존재까지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 같은 며느리가 제 가족을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다. 며느리의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 금액 5억, 사유 의료 트라우마 정신적 충격 출산 위험 부담. 저는 숨이 막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몸 조심해라. 힘들면 말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그 말들이 그녀에게는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약점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아이 잃었어요.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뭐라고? 그런데 남편에게 말하면 제가 큰일 나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이 일은 묻고 갈게요. 그녀는 도와주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손가락으로 돈을 의미하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 눈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승리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와 함께 며느리의 거짓 자료들을 모아 기록했습니다.
가짜 진단서 원본 확보, 며느리 통화 녹취, 비밀 계좌 거래 내역, 지하 창고 CCTV, 공모로 보이는 남자의 신원. 수집하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쌍한 67세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아영이가 많이 불안해 보여. 병원도 같이 가보고 싶다는데 왜 안 가시려고 하세요? 저는 천천히 아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영이, 정말 임신했다고 생각하니? 아들은 세상이 멈춘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저는 같이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연락해둔 의사 선생님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임신 기록은 물론이고 초음파 데이터도 조작 흔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듯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그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분히 한마디를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너 지하 창고에서 남자하고 통화하던 날 5억이라 했지?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 손목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힘들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힘들었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가족을 팔아넘기지 말았어야지. 그녀는 마지막까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아들은 침묵한 채 천천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소송을 걸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려 했지만 우리가 가진 자료들은 너무 명확했고 그녀도 결국 포기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집에는 이상할 만큼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슬픔과 허망함,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앉아 긴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무 늙은 건가? 아니면 세상이 너무 잔인해진 건가? 하지만 바로 그때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복수가 성공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의 가짜 임신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음모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그녀가 떠난 후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족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떠난 다음 날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고요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끌시끌했고 갈등도 많았지만 그래도 사람 온기라는 게 있었던 그 집이 한순간 텅 빈 창고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저는 굳이 말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그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싶어 그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밤늦게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바보였던 거죠? 저는 그 아이의 손등을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바보가 아니야. 사랑했을 뿐이야. 그 말에 아들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남자는 잘 울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그날 제 아들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들으며 그동안 제가 지켜준 건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로 우리 가족에게는 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출근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밤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다시 밥을 지어주고 작은 간식이라도 챙겨주며 말없이 아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67살이었지만 그 아이 앞에서는 여전히 엄마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선택을 잘못해서 엄마까지.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단 하나의 진심을 말했습니다.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잘못 본 거야. 그건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 어린 아이처럼 보이는 등을 바라보며 내 아들은 이겨낼 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3장 며느리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저희 집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회사로. 그녀는 마른 얼굴에 화장도 하지 않았고 예전의 당당함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저는 멀찍이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나 잘못했어.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아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아들 얼굴이 흔들리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착하니까 누군가 무릎 꿇으면 마음이 흔들릴 아이니까. 저는 아들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며느리가 아닌 제 아들에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다시 불행해지는 선택하지 마라. 아들은 그 말에 손등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돌아갔고 그때부터 저희 집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서서히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프로젝트를 새로 맡게 되었고 동료들과도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상사에게 칭찬받았다며 오랜만에 웃으며 집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저는 몰래 울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엄마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버틴 거지. 아들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이제야 진짜 결말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 아들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시간 좀 괜찮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누구 만나는 약속 있니? 아들은 약간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회사 동기예요. 좋은 사람인데 엄마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전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또 상처받지 않을까? 그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만난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진짜구나. 그녀는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타인의 아픔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마음 약한 거 아시죠?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다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마음의 벽이 무너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의 며느리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녀는 멀리 지방으로 내려가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상처만 드렸지만 한 가지는 진심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조차 욕심과 탐욕에 가려 추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동안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하자는 뜻도 다시 미워하자는 뜻도 아닌 그저 인생이란 게 참 복잡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라디오 사연을 보내며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며느리에게 당한 일을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짜 임신, 거짓말, 돈을 노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밝혀내고 그녀를 우리 가족에서 떼어낸 일, 그게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들이 웃음을 되찾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며 저와 다시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오늘에서야 저는 진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건 복수가 아니라 가족을 지킨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1년 뒤 아들은 드디어 그 여자분과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고 저에게도 가족처럼 잘해주었습니다. 봄이 오던 날 아들은 저를 앞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 생각이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엄마가 마음 놓고 축복해 줄게. 그리고 결혼식 날, 아들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 지금 여기 없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지킨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난 거다.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행복을 느꼈습니다. 제가 67세에 맞이한 가장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짜 임신과 음모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가족을 지키려는 한 어머니의 힘으로 끝났습니다.